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무용담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께서 명태균 인터뷰를 했다고요? 인터뷰라기보다는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건 봐주지 않으셨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네, 한 일방적으로 70분 정도 전화가 왔죠. 네, 전화가 갑자기 토요일 밤에 갑자기 부재중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여쭤볼 때는 답이 없으시다가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계속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가 온 거겠죠. 네, 아니 이게 되게 아무튼 이게 튀고 튀어가지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좀 건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길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이분이 일요일에 페이스북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어이구 자랑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제 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본인은 브로커가 아니다. 본인 정치 브로커가 아니다. 자기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본인이 조작하거나 손을 댄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여론조사 나온 거를 분석을 하고 판을 읽고 짜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책사다. 네, 그런 쪽의 사람이지 자기 돈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와이프한테 가정농단이라는 말을 들었다. 3억 6천 받았으니까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탄까지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장자반급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 뭐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본인이 뭐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사실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의 이 핵심 참모들은 다 이제 명태균 씨 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장자반급이 네, 다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 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한남동 라인을 지금 전해드렸는데 더 구체해서 한남동 7인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파악됐습니까? 누구인지 뭐 이니셜은 나오던데. 실명도 뭐 저희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군데요? 근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도 상관없나? 뭐 소위 말하는 7인의 명단이라고 하는 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근데 어제 JTBC 보도에서 어쨌든 황아무개 씨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이제 이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정기획 쪽에 계신 분인데 어쨌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 태우고 이제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하셨다고. 그래서 뒷자리에서 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명태균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아무튼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놓게 되면은 뭐 실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몇몇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7명이 이제 이름이 딱 찍혀가지고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밭글 형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당사자들이 인정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재가 덜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도곡동 7인회도 나왔잖아요. 이거 한동훈 대표 측. 이건 뭐예요? 왜 다 7인이야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아니 원조는 황야의 7인인데 그러고. 오늘 매일일보였나요? 약간 7인회의 이 네이밍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이제 대선 주자급에게 항상 따라붙는 약간 이 7인회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이제 친명, 뭐 최측근, 뭐 7인회 회동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 7인회 하면은 이게 딱 권력 핵심에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7인이라는 워딩을 정치권에서 좀 애용하니까 이런 기조의 이제 글이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7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당장 지금 한남동만 보더라도 십상시다, 뭐 7인회다,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는 끼고 여기는 못 끼는 세부는 약간 더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제 뭐 중앙일보에서 한남동 라인은 10명 안팎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7인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호사가들이 이제 명명하기 좋아하는 결국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7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제 7간신 이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척결을 요구한다 이런 식의 지금 동아일보 사설까지 나와 있던데. 7간신. 예, 뭐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조우와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기 좋은 면도 있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먼저 이제 7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7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약간의 이제 대응 성격에서 같이 도곡동 7인회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7명이든 아니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는 도곡동 멤버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멤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사실 7인회라는 걸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내밀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는 참모 그룹이 있는 것인가 자체가 사실 약간 좀 물음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는 내지 조언을 주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는 썰은 좀 계속 돌았었잖아요. 예전에도 전당대회 있긴 때부터 있었죠. 있었죠. 네, 있긴 있었죠. 이제 그게 도곡동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아무튼. 모였는지까지는 예.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네. 사실 지금 얘기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친한계라고 했을 때 하면 딱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도곡동 7인의 멤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도 어쨌든 다 직함이 있고 뭔가 내는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통 7인회라고 할 때 그 뉘앙스가 내포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 이제 이런 이른바 느낌인 거죠. 비선, 네, 그죠? 그런 거다 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비선이 따로 있나 싶은 약간 생각. 그냥 말 그대로 아까 김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 차원에서 그냥 아니 권유를 근데 만든 게 아닌가.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폭발이 됐던 의혹. 그 한동훈 당시 장관 측에서 뭐 이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폭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장해찬 그 전 최고도 이제 물론 그런 표현을 쓰지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어떤 그런 그 모드로 계속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가동됐던 그 뭐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 유력 정치인들한테는 항상 뭐뭐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공식 캠프도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서초동 팀에서 사실상 네거티브 대응이라든지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뭐뭐팀에서 동네를 붙여가지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조어이긴 하지만 아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도곡동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네에 산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비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의 공격 이라고 느껴지는 면은 있고요. 이제 다만 7명의 명단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한남동 7명 같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응적 성격이 커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보도가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가구신 기자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 비선이 강력하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정 과정을 큰 영향을 미치거나 보좌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여의도의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오히려 너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한남동 7인회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요? 집중을 해볼까요? 자, 어제 중앙일보도 그 보도를 했는데 사실 한남동 라인 내지 한남동 7인회 이야기는 여의도에 파다했다. 언제부터? 총선 직후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보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라고 했는데 그때 파닥에 돌았던 게 맞습니까? 그때 정확히 지금 돌고 있는 이 멤버들의 이름이 그때 언급되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같은 고위 관계자, 같은 핵심 관계자인데 왜 발언이 다르지? 왜 여기 이야기의 출처를 두고 같은 이제 용산에서 혹은 이 소위 말하는 익명의 이제 관계자발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같은 용산발 멘트인데 왜 그렇게 결이 다를까?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건 말은 용산에서도 뭔가 이런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있고 배제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비선이 있을 것이다. 이 비선이 좀 뭔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 방증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정황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심증들이 막 생겼던 건데, 그게 이제 뒤늦게나마 이게 이 멤버들이 그때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돌고 있는 이 멤버들 이름 보면은 그때부터 쭉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합리적인 추론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당장 나왔던 보도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17일에 첫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도였었는데 TV조선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박영선 국무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라고 하는 보도를 내보내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하면 총선의 패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패배를 어떤 식으로 다시 메이크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복귀로서 아주 중요한 기사였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아침에 또 YTN이 뭐 연속 보도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기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이제 9시가 되기 전 8시 53분에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부인했었죠. 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검토된 바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언론에 흘린 당사자도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한남동 라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분들과 겹치는 그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던 분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왜 TV조선과 YTN에서 나왔냐, 결국 언론인 출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 아니냐라는 식의 말도 그때 많았었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강신업 씨는 그때 아예 이름을 박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누구누구 경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니셜로 L모 비서관, K모 비서관 써놓고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기정 뭐 이런 비서관들 즉각, 심지어 이 글에 있습니다. 용산 간신들 즉각 경질해야 된다라는 식의 간신이라는 표현이 그때 글을 나와요? 써서 심지어 그 당시 언론에서 일부 받아가지고 MBC 같은 곳에 보도가 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림자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 공식 라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중동이라고 했던 보수 언론 3대 매체가 바로 다음 날 그 비선 의혹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사설들을 쓰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프닝처럼 보였던 일들이 결국은 지금 6개월 후에 다시금 전면에 올라와서 이슈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여권의 핵심인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면서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이른바 한남동 라인들이 용산에 있는 직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계통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도 저희 인터뷰에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위세를 떨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번에 이름 돌고 있는 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뭐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실 이런 분들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할 때 이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뭐 실장, 뭐 이 수석 비서관을 보통 이제 보통 고위 관계자면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관계자 하면 이제 그 밑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보통 에서 인용할 때마다 약간씩 그 미묘한 차이가 급을 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도는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핵심 멤버라고 뭐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뭐 그런 것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이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지금 도는 이름이 고위 관계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예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 들어서 기조가 대통령실 슬림화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겉은 슬림화를 된 것 같은데 슬림화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줄거나 뭐 막 이 업무를 분담한 건 아닌데 막 슬림하겠다고 해놓고 나니까 밑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이런 분들이 네. 하는 일들 자체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다. 즉 이분들의 권한 자체가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다. 이 슬림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에 있는 뭔가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보통 지시 편달하는 사람들이고 실무적으로 다 만져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실무진들인데 그러면은 이 실무진들 중에서도 몇몇 일부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 터치하는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입김도 세지고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권력에 점점 더 직급을 뛰어넘어가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특히나 이제 뭐 김건희 여사도 뭐든 실질적으로 뭔가 용산에서 이 어떻게 보면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기칠람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 인사 업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확정적으로 하고 그 위에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인한 사실을 다시금 없는 모양새를 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개통이 안 써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문제 제기였었는데요. 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분들의 등에 업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신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인 근데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확정하면 그 신임 수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라인을 통해서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핵심은 이거잖아요. 예.
김대남 녹취록과 합쳐져서 결국 그것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김대남 녹취록에 보면 지금 용산에서 뭐 이게 간신 뭐 십상시 같은 사람들한테 여사가 아주 손잡기 이렇게 주무르기 쉬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층위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무를 본인이 이제 데리고 쓰기 쉬운 이제 그쪽에 따른 표현입니다. 이제 젊은 실무자들을 데리고 있고 또 그 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7명의 명단으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어떤 라인이 있다면 실제로 정말 그런 라인이 가동이 되어 왔다면 언젠가는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 수순으로 나오냐 제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좌장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7명을 1대1로 그러면 지금 하면서 다 소통을 하고 개입을 하고 영향을 행사했을까? 아니면 또 그 사이에서 또 이른바 소좌장이 있느냐. 이전에 어떤 권력농단 이런 것들을 보면 꼭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명태균 좀 그 조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분도 기자 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케이스 저는 처음 보거든요. 나와 관련된 의혹이 막 나와요. 그러면 초기에는 좀 약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초기에 대응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보통 잠수를 타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에 활발하게 거의 그 케이스마다 대응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거 혹시 그러니까 제 기억이 짧아서 혹시 그런 경우 혹시 비슷한 사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진행자보다 저희 경험이 더 짧은데 진행자가 못 보셨으면 저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아주 독특한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일관적이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모든 언론을 가리지 않고 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야도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예. 명태균 씨가 좋아하는 언론, 출연하는 언론, 인터뷰에 응해주는 기자가 따로 있고, 소통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네. 소통하지 않고 와도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시도를 해도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이제 매체와 기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의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접점을 만들어야만 이게 취재가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기자들 사이에서도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명태균 씨 이제 본인에게 조금 우호적으로 혹은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해 준다고 믿을 만한 사람들 쪽에 점점 더 잘 이제 소스를 던져주게 되는. 그럼 곽우신 기자는? 네, 저는 사실은 좀 멀어져 있던 거죠. 근데 토요일을 코를 계기로 올라간 거 받았다며. 아닌가요? 토요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에 명태균 씨하고 소통이 됐던 건 이제 9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미래한국 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이제 그 이제 의혹 관련 정치자금 관련 기자들을 쓰게 되고 나서 명태균 씨가 이제 저희 회사로 항의 전화를 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번호를 받았으니까 기사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얘기하시라. 뭐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전화는 안 받으셨고 문자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요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하고 했는데 다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10며칠 만에 이제 연락이 된 게 이제 지난 토요일이었던 건데 갑자기 먼저 전화가 오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결국 이 문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왜 명태균 씨는 언론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제 그게 시사 라디오에서 약간 이제 뭐 나온 얼굴도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명태균 씨 와이프가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헬마우스가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거를 듣고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걸 듣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본인은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딱 저의 만약 그거였어요. 오마이뉴스는 어차피 자기 얘기해도 삐뚤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신뢰의 기준이 있는 거죠. 내 말을 잘 받아주고 해주는 다뤄주는 매체. 그리고 내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좀 잘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매체. 자기 안에서의 그 기준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꽤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명태균 씨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도 있지만 전 바뀐 미디어 환경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본인이 선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크지 않을까.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가 유튜브 발로 시작된 이제 명태균 씨발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종편이 또 뛰어들고 시작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정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좀 더 그 질문을 구체화하면 건건이 대응하고 있는 게 전략이냐 망상이냐. 여기서 이제 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러니까 관통되는 부분은 자기 방어라고 하는 추상적 용어를 쓰는데 더 나아가면 그래서 구속 저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입만 뻥끗하면 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 경고를 보내기 위한 차원이냐 아니면 나는 못 건드릴 거야. 검찰도 못 건드리다는 어떤 망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본인이 단순히 이 억울한 게 있고 최대한 많은 매체에 한꺼번에 이 뉴스가 많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히 그냥 국정감사 나오면 됩니다. 근데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법률상에 이제 문제가 있죠. 검찰 수사를 받는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되지만 출석 자체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국정감사에는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뭐 낚시로 2박 3일 간다면서 갑자기 또 언론 전화 잠깐 피했다가 근데 또 선별적으로 뭐 어디 뭐 CBS 라디오에 뭐 인터뷰도 응하고 어딘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뭔가 끈을 애매하게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결국 내가 다룰 수 있는 혹은 내가 좀 어떻게 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낼 거야. 그리고 이 메시지의 기본 기조는 뭐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은 검찰 너네 쉽지 않을 거. 이 정권 정말 한 달이면은 바로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최대한 내세우는 것이 주저하지 않을까. 결국 이후에 지금 걸려 있는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는 명태균 씨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다분히 이제 본인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방안. 그러면서 계속 용산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더 나와도 되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더 까도 되겠어? 라는 이야기들. 결과적으로는 뭔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신호가 아닐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 해석이죠. 그러니까 전략도 있고 허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저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명태균 논란을 키운 팔알은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명태균 씨가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었는데 과거의 대통령실이 다른 언론 보도에 했던 대응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한 달 안에 하야 탄핵 이런 건 본인 다음 날 뭐 뻥이다 장난쳤다 이런 식으로 농담이라고 했죠. 농담. 말을 담긴 했지만 저는 가장 좀 눈여겨봤던 말이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좀 파고 다녀도 된다. 대통령을 좀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일벌백계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경질 대상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바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명태균 씨 논란을 점점 더 키워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화풍인지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마치 정말 그럴싸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만약 초기에 좀 대응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러면 나 일일이 대응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기자회견 10개 다 와. 여기서 한 방에 그냥 궁금한 거 다 풀어. 오케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정말 지금 언론 보도가 정말 너무 잘못된 게 많고 바로 사건을 한다면 차라리 원샷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껌껌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젠다 세팅이 아니라 아젠다 키핑. 다시 말해서 이 아젠다를 계속 지속을 시키는 게 자신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다음에 껌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뭐냐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고리를 형성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젠다 키핑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아젠다 키핑 전략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대중의 관심의 영역 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놓으면 대중의 관심의 눈길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감시의 눈길이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어떤 힘에 대한 감시의 눈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있고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주고받았던. 뉴스토마토 지금 음성 파일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네. 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역에 음성과 그리고는 계좌가 오고 갔던 그 관련된 회계 책임자의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명태균 씨는 거침없이 보이게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핵심은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인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은 아예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명태균 씨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거 틀린 정황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데도 없는 일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 생각도 들어요. 용산 실무자들도 깎아볼 거다. 실무자들이 뭐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말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법적으로 피어나가기 좋은 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법적인 책임을 염두에 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어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술어는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문 보게 되면은 다분히 좀 전략적으로 나온 입장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까가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그럼 명태균 씨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내가 만약 거짓말쟁이고 내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당장 지금 뭐 명예훼손 고발이고 뭐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두겠느냐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대처 자체가 본인의 발언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정황 증거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언론에 대응하면서 이제 하나둘 풀어놓는 거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서 뻥과 팩트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점유 비율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뭔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한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접점들이 많으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치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누구를 만난 것도 그렇고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고 동석돼 있다고 하니까. 다만 근데 그게 뭔가 안 되는 판을 뒤집어 엎는 뭔가 역전의 그 발판을 만든 거냐 아니면 진짜 이 큰 흐름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뭔가 티핑 포인트를 만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했던 어떤 분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는 이 대표적인 이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강팀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요? 강팀충이다. 네. 이게 뭐냐면은 강팀에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 네. 내가 이길 만한 사람에게 이건 이길 거니까 붙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든 건 내 공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충자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네. 그냥 해바라기라는 전통적 표현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권력 바라기 약간 이제 뭐 양지를 찾는 이런 네.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원래는 홍준표 시장과 뭔가 관계가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 경선 판도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이기는 곳은 이쪽이다. 이쪽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리크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식인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갈아타왔던 관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이것들을 추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명태균 씨는 현명하게 나를 가장 잘 세일즈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이걸 만든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온 사람인데 다만 그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증명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요, 대체로 언론에 이미 보도됐거나 당시 정황상 상당히 그럴 만한 것들이 이미 주류 해석들이 나와 있는 것들에 약간 이제 비유와 살을 붙여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분인 건 맞지만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갈량으로서 장자방으로서 막 이 군세가 요자란 걸 역전을 해가지고 한 번에 큰 싸움으로 이거 뒤집어 엎는 요건 잘 모르겠다. 네. 이 사실과 허풍의 퍼센트를 아직 밝혀내기에는 좀 나온 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우상호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선거 때 그런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컨설턴트가 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 컨설턴트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일즈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컨설턴트 이야기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했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능력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나왔던 그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발언. 그 원래 내가 했던 거다라는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걸 가지고 이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발언 너무 유명했으니까 그걸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 사실 내가 한 거야라고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명태균 씨가 그런 말을 한 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차용한 거지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건데 사실 정말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거를 이거 사실 내가 한 거야. 단일화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영향 같은 것도 그렇고 판세 있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 어젯밤에 나왔던 JTBC 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이제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를 했다. 근데 이제 직원 명부를 유출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최모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어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거를 보면은 캠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거다. 요 내용이 나온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를? 아까 홍 시장도 사실 굉장히 메시지가 어떨 때는 썼다가 또 삭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아주 감정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내 메시지를 또 다시 뒤집어 넣기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여론 조작 이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홍 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또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이 좀 저도 지금 여기서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약간 네. 얽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전제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첫째, 홍준표 시장 주장대로 그냥 최모 씨가 같은 마산 출신에서 이전부터 명 씨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 도와주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개인 관계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비로 부담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이 다 명태균 논란을 키워주고 있는 혹은 명태균 씨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다들 뭔가 수세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특히 보수 정치인들한테 꽤 있거든요. 명 씨가 자기가 관계했다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는 보수의 전반적인 먹구름까지 그 걱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명태균 씨가 초기에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갔다가 아닌 개배 해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돌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시점상.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 주장은 6월에 이미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그런데 지금 최 씨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최 씨는 그 명부 유출 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험칙에 따르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거잖아요. 명부를 주면서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 이 시점은 뭐냐면 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경선 막바지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명 씨가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하고도 긴밀하게 그렇게 하면서 홍준표 당시 후보와 관련된 조사도 했다. 이러면 도대체 그 명 씨는 도대체 활동폭이 어디까지였는 거냐? 그러니까 명 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명 씨가 이제 했던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이제 노래방 주인이다. 근데 노래방 주인인데 노래방 닭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방 주인이기도 저한테 노래방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맥락이었냐면은 노래방 주인은 노래방 손님이 호남 사람인지 영남 사람인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냥 와서 노래 부르고 돈 내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해서 그냥 연결해 줬을 뿐이다. 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오더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부탁받으면 하는 거고 물론 본인이 뭔가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긴 한데 정치권에서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뭔가 뭐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 왜냐하면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 선거 경선 나갔다가 이제 떨어진 분이었거든요. 이게 이분도 이제 사실 정치 쪽에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계속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잡고 있는 명 씨하고 뭔가 관계도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에 면도 좀 트고 이용도 좀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은 명태균 씨 주장에 변한 날은 서울시장 저기에도 그 보궐선거에도 개입을 했고 당대표 경선에도 개입을 했고 뭐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도 자기가 만들었다면. 그러니까요. 그럼 저 뻥하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게 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레이더에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는 포착돼 있었던 것은 팩트인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소극적으로 해석을 이 해석은 어차피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적어도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긴 하다. 그죠? 아직 밝혀질 진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 20분의 1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대통령실이 빨리 좀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이제까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을 많이 냈던 전례들과 발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